2026년 1월 23일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올해 첫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보고 캐시 우드가 또 코인베이스 주식 좀 샀나 보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주식 몇 주 사고 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녀가 10년 넘게 지켜온 투자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대한 전망이 응축된 거의 선언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하고 가격이 좀 지지부진할 때 그녀의 투자 원칙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더요? 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왜 이 특정 기업들을 골랐는지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팔아서 이 주식들을 샀는지를 보면 그분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1월 23일에 정확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크가 공개한 거래 내역을 보면요. 3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첫째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940만 달러어치 샀고요. 네네.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로 유명한 서클. 이 회사 주식을 약 920만 달러 규모로 매수했습니다. 서클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소인 블리쉬의 주식을 약 320만 달러어치 담았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같은 날 매도한 종목입니다. 네. 무려 메타 플랫텀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모회사 주식을 약 800만 달러어치 팔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리밸런싱이라고 보기엔 너무 상징적인데요. 그렇죠. 마치 기존 인터넷 세상의 왕자를 팔아서 새로운 세상의 기반 시설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게 바로 이번 거래의 핵심을 꿰뚫는 해석입니다. 정말요? 네. 이건 자본의 명확한 방향전환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대한 소셜 플랫폼에서 미래의 돈이 흐를 거라고 믿는 금융 인프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낡은 국도를 팔고 새 고속도로 지분을 사는 것 같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이렇게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걸까요? 뭐 변동성이 무서워서 해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프라 기업의 성장성이 비트코인 자체보다 더 크다고 보는 건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캐시우드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핵심 열쇠요? 네. 그녀의 전략에서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인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핵심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인프라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 수탁기관,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은 그 핵심 인프라가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응용 및 확장 레이어인 셈이죠. 고디러시 시절에 비유하자면 금맥, 즉 비트코인 자체에 모든 돈을 걸기보다는 그 금을 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 그리고 운송수단을 만드는 회사에 함께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비트코인 위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에 투자한다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 예를 들어 마이클 세일러 같은 다른 비트코인 강세론자들하고는 결이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사람 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지만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잖아요. 네,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의 전략은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서 회사 대차대조표에 쌓아두는 아주 순수하고 집중적인 방식이죠. 반면에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경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를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 활동, 뭐 거래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 이자 수익 같은 것들에서도 가치를 포착하려는 거죠. 훨씬 다각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매수한 곡괭이와 청바지들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코인베이스는 가장 유명한 곡괭이 판매상이니까 이해가 가요? 네, 시장의 정문 같은 곳이죠. 개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니까요. 그런데 서클과 블리씨는 왜 특별히 선택했을까요?
코인베이스가 정문이라면 서클의 USDC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혈액과도 같아요. 혈액이요. 네. 달러를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흐르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잖아요. 국경 간 송금이든 디파이 서비스든 결국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디지털 달러가 없으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블리시는 기관 투자자라는 아주 거대한 손님들을 위한 전용 VIP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소와는 차원이 다른 유동성과 보안, 규제 준수 역량을 제공하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 개인은 코인베이스로, 달러는 서클로, 기관은 블리시로 이 세 가지 핵심 통로를 다 확보하려는 포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쩌면 더 복잡하고 위험한 베팅은 아닐까요? 어떤 점에서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면 프로토콜의 성공 여부에만 베팅하면 되지만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물론이고 CEO의 경영 능력, 규제 리스크, 해킹 위험까지 전부 다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지적은 100%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전략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죠. 아, 프로토콜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사업 실행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그렇죠. 하지만 IK가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유는 성공했을 때의 그 비대칭적인 보상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오를 때 성공적인 인프라 기업의 주가는 5배, 10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아, 레버리지 효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생태계 전체의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을 나눠 먹는 전략인 셈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고난도 투자 방식인 건 분명합니다. 이런 인프라 중심의 투자 관점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그녀가 이런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캐시우드를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스타 투자자로 기억하지만 그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이더군요. 맞습니다. 무려 10년도 더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5년이요? 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00달러 수준일 때였어요. 와,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그냥 범죄 사이트에서나 쓰는 정체불명의 디지털 코드 취급을 받았죠. 그렇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때 캐시우드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처음으로 투자했습니다. 2015년이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네요. 네. 지금처럼 현물 ETF는커녕 기관들이 믿고 자산을 맡길 만한 수탁 서비스도 명확한 규제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기관 투자자가 규제를 지키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GBTC가 유일했어요. 아, 그랬군요. 마치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은방은 없고 금보관증을 파는 우편주문 회사 하나만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고요. 와, 정말 열악했네요. 캐시우드 본인도 뉴욕증권거래소 허락을 받아야 했고 펀드 내 투자 비중도 1%로 제한됐다고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녀는 이걸 단기 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시작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10년 넘게 이어진 그 믿음이 ARK가 매년 발표하는 빅아이디어 리포트에 나오는 대담한 숫자들로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2030년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전망이 해가 갈수록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를 보면 2030년까지 암호화폐 전체 시장 규모가 약 2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요. 28조 달러요?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지금 전 세계 금시장 총가치가 약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금시장에 거의 2배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이걸 달성하려면 연평균 61%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연평균 61%. 그 거대한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는 전체 28조 달러 시장의 한 60에서 70%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하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약 9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이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예측 모델을 기반한 수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유명한 말이 다시 떠오르네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라는 숫자만큼은 확신한다. 그렇죠.
결국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수학적 희소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런 대담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금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꾸고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요. 기업도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과 발행 정책은 특정 기관이나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코드로 그냥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제거된 자산이라는 특성이야말로 그녀의 장기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의 행보부터 미래의 전망까지 모든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2026년 1월에 이 매수매도 결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저점 매수 한번 해볼까 하는 식의 단기 베팅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랬다면 훨씬 변동성 큰 다른 자산을 선택했겠죠. 이 행동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바로 미래 디지털 금융의 운영체제, 즉 OS는 비트코인과 그 생태계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와, OS는 이미 결정되었다. 네, 마치 1990년대 초반에 대부분이 인터넷의 미래를 의심할 때 누군가는 묵묵히 통신망 회사와 서버 컴퓨터 회사 주식을 사모았던 것과 같은 이치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변수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시각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고 가격이 흔들릴 때, 즉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 가장 약해질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그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삼아오는 겁니다.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파도 너머에 있는 그 조류의 거대한 흐름, 즉 구조의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녀의 매수 버튼은 시장의 탐욕지수가 아니라 공포지수에 반응해서 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결국 우리가 이 뉴스 하나에 이렇게 깊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캐시 우드라는 투자자가 언제나 말이 아닌 실제 돈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분석과 예측이 난무하지만 투자자는 결국 자신의 돈을 어디에 넣는 거로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2015년의 200달러 시절에도, 시장이 열광하던 2021년 6만 달러 시절에도, 그리고 다시 불확실성이 커진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 봐야 할 것은 단기적인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그녀의 돈이 꾸준히 가리키고 있는 거대한 방향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캐시 우드가 메타와 같은 기존 빅테크를 팔고 코인베이스, 서클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담는 이 움직임은 단순히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부와 권력의 중심이 기존의 은행과 빅테크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힘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